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전문서적 책꽂이를 채워나갈 전문서적 가이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강준만이 집필한 대중문화의 겉과 속입니다. 대중문화는 워낙 빠른 변화 속도를 보여줍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 출간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옛날의 이슈로 취급되기도 하죠. 이에 따라 이 책의 저자는 본래 대중문화의 겉과 속 1, 2, 3권으로 나누어져 있던 책을 대중문화의 겉과 속 전면 개정판으로 통합했고 계속해서 개정판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만일 옛날 버전을 읽어보신다면 새롭게 수정하고 추가한 내용도 있는 것도 찾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이 책을 읽어 나가신다면 이런 변천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합니다. 이 책은 크게 13개의 단원을 가지고 조금씩 주제에 초점을 바꿔가면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로 시각 프로그램, 음악, 인터넷, 그리고 대중들의 심리 혹은 엔터테인먼트로 불리우는 네 가지 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10대 청소년이 가장 유의하며 봐야 할 부분을 잘 선정하자면 단연 5장 디지털 시대의 고독과 생존, 7장의 대중문화의 세계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각각 SNS와 게임, 음악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 유입과 성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모두 저희 10대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이기에 무심히 만나는 주위의 매체들을 좀 더 깊고 색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단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텔레비전 시청자의 평균 연령을 13세에 맞추는가? 노예의 소일거리, 무식하고 비참하고 일과 걱정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인간들의 오락, 아무런 정신 집중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사고 능력도 전제하지 않는, 가슴에 아무런 광명도 밝혀주지 않고 또 어느 날엔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가 되겠다는 가사로운 희망 이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불러일으켜주지 않는 구경거리. 프랑스 작가 조르주 디아멜이 영화에 대해 퍼부은 독설입니다. 예술과 오락의 구분을 수용자의 정신 집중 여부와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텔레비전의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시껄렁한 텔레비전 코미디일망정 그걸 비디오 예술가인 백남준이 요리하여 구경꾼의 정신 집중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술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예술 행위일망정 그것이 정신이 산만한 시청자의 수용 상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소 가공되어 브라운관에 나타난다면 그건 오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텔레비전과 만나봅시다. 우리는 흔히 우연한 기회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프로그램 내용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일부러 시청할 때는 그 프로그램이 매우 유치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도 유치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텔레비전의 유치함은 피디들이 어떤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지를 알아보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 누구도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적어도 연애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나라 피디들이 가정하는 시청자의 정신 연령은 대략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의 어떤 면이 유치한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텔레비전을 유심히 시청하다 보면 꼭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웃기고 웃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텔레비전의 유치함에 대해 호주 머독대 교수인 존 하틀리는 아주 그럴듯한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의 유치함을 소화주의라 부르면서 소화주의야말로 수용자의 존재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꽤 어려운 말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하틀리의 주장에 따르면 위험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시청률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텔레비전은 다양한 속성을 가진 거대 집단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어린애와 같은 구경꾼들을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적으로 수준이 낮은 프로그램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결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의 텔레비전 제작자들은 최소 공통 분모, 줄여서 LCD라 부르는 모형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을 LCD 취미 위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최소 거부 프로그램 원칙이기도 합니다.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청률 극대화를 위해서입니다. 텔레비전 시청 상황은 영화 관람 상황과는 달리 수용자의 집중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자가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미학적 가치와 원칙을 반드시 시청률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에 맞춰야만 합니다. 타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뉴하트, 대물을 쓴 작가 황은경은 자신의 흥행 공식은 단순한 게 최고다 라고 했고, 드라마의 눈높이를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알 건 다 아는 나인이 잘난 척 안 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좋아할 만한 만화나 게임같이 쉽고 편안한 이야기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소화주의를 부추긴다는 점에 있어선 방송규제기관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늘 텔레비전의 가족 매체임을 강조하는 규제기관은 시청자를 무조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연령별 등급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아이를 포함한 온 가족이 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셈입니다. 물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그런 압력은 약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지상파 방송의 힘이 막강하기에 규제기관이 소화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건재합니다. 한국인에겐 게임 유전자가 따로 있는가? 2012년 7월 30일 출시된 애니팡은 출시 20일 만에 스마트폰 게임 매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다시 보름이 지난 뒤에는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국민 게임으로 등극했었습니다. 애니팡 동시 접속자는 200만 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디아블로3의 최고 동시 접속자 60만 명의 3배를 넘었습니다. 애니팡은 2012년 말까지 다운로드 숫자 2천만 건 돌파, 일일 사용자 숫자와 동시 접속자 숫자 각각 1000만 명과 300만 명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4억 명은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의 8배에 해당하는 수치. 전 세계 누적 회원 4억 명을 돌파한 온라인 게임은 던전 앤 파이터가 처음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온라인 게임으로 추정됩니다. 던전 앤 파이터는 한국 디지털 콘텐츠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상품이 됐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던전 앤 파이터의 전 세계 가입자 수 4억 명이라는 기록은 당분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기록이라며 안방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한국 게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쟁력 덕분에 한국의 게임 산업은 K-팝 수출의 12배, 한국 콘텐츠 수출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국민 산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일단 빠져들기만 하면 세상에서 게임만큼 재미있는 게 또 있을까요? 게임 평론가인 박상은은 게임이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서 게임은 기존의 모든 미디어를 통합하는 종합 미디어인데다 한술 더 떠 기존의 수동적인 도구가 아닌 능동적인 매체다. 또 게임은 미술과 음악 등이 모두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게임은 분명히 차세대의 중요한 문화 코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엑셀 게임즈 대표 송재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게임은 노래나 춤 같은 오프라인의 어떤 오락물보다 더 진한 감동과 교육적 효과가 있다며 PC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성장할 경우 게임은 영화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게임에 빠져드는 걸까요? 박상훈은 그 이유를 몰입에서 찾았습니다. 영화나 음악 등 다른 대중문화와는 달리 게임에 몰입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게임은 탄생하자마자 수많은 게이머에 의해 변형되고 수정된다. 또한 게이머들은 게임 제작자가 제공하려던 즐거움이 무엇인지와는 무관하게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게임에서의 몰입은 단지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이다. 또한 몰입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창조되기도 한다. 진화 과정에 동참하는 게이머는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만의 세계를 게임 속에서 창조하기 때문이다. 게임은 제작자의 품을 떠나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이렇게 하나의 게임에서 여기저기로 몰입의 가지가 뻗어나가고 이것이 부정형으로 확장되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세계가 열리는 것. 바로 이 힘이 게임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독성 있게 만들고 게이머에게 끊임없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말 세계 최초로 e스포츠란 용어를 만들어낸 것도 한국인 돼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세계적인 게임 강국입니다. 2005년 8월 1일 우즈벡에서 개최된 WCG 2005 우즈벡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스타크래프트 종목 1, 2, 3위를 모두 고려인이 차지해 한민족에게는 게임 유전자가 따로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한민족에게는 게임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걸까요? 한국이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세계 1위인 동시에 게임 중독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도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른 나라와는 다른 한국 게임 문화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히트게임 카트라이더를 만든 넥슨의 로드마니 스튜디오 개발본부장 정영석은 한국 게이머들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게임을 즐기기보다도 게임 속에서도 경쟁에 목을 맨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아이템을 얻거나 해내지 못한 임무를 완수하고 싶어 한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이 세계적인 게임 강국이 된 배경에는 유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인 특유의 기질이 적당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잘 나가는 대박 게임은 늘 그 사회를 관통하는 문화적 특징을 담아왔다며 리니지의 혈맹에서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가 드러났고 스타크래프트의 속도감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을 자극했다면 애니팡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다는 특유의 경쟁심을 부추겨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분석했습니다. 즉, 애니팡의 인기는 씁쓸한 경쟁 시대의 자화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치면 순기능을 초과하는 역기능을 낳기 마련입니다. 게임은 놀이와 더불어 도박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과 도박은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왜 게임에 열광하는지 자문해답해보면서 게임의 노예가 아니라 게임의 주인이 되어 게임을 적당한 수준에서 즐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중문화 자체는 이미 우리와 뗄 수 없는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 어디에서 뒤돌아보더라도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대중문화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대중매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는데 이런 대중문화와 우리 삶과의 긴밀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는다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말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강준만의 대중문화의 겉과 속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문화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